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진짜 배신은 낯선 이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서 날아온다고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던 사람입니다. 남들 얘기려니 하고 웃어 넘겼지만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칼날은 바로 가장 가까웠던 가족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말았습니다. 제가 베푼 호의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둔갑했고 감사 대신 요구가 쏟아졌으며 끝내는 제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지금은 아내와 아들이 있죠. 겉으로만 보면 평탄해 보이는 인생 같지만 사실 어린 시절은 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오셨지만 직장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세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상사와의 불화, 일에 대한 불만, 낮은 대우. 아버지는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지만 그 자존심을 지탱할 성실함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생계는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60대 후반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가게 앞에 서성거리는 진상 손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퍼붓던 장면도 제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줌마, 술 한 병 더 가져와 보라니까.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희 아빠도 있고 저희도 있어요. 어린 저는 그때마다 벌벌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아이가 어른에게 대드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 순간의 분노가 제 몸을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버틴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늘 폭풍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싸움이었죠.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핑계를 대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 책임감이라도 가져야지. 당신이 무슨 가장이야? 라는 말이 오갈 때면 저는 여동생과 함께 방문을 꼭 닫고 방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도 소리가 다 들렸고 우리는 숨죽이며 그 소리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했던 가정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온 건 어머니가 40대 초반에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대에 오르던 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무너져 펑펑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토록 자존심 세고 단단해 보이던 아버지가 병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 손을 붙잡고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평생 잘할게. 그 장면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자 전환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평생 다닌 직장도 그때 들어간 회사였고 정년 퇴직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절망을 만나야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그 뒤로 집안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의 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여동생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따뜻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금 덕분에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고 아내와 행복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셨는데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그 백반집에 갈 때마다 설레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장모님은 제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셨고, 저는 그런 시선 속에서 더욱 가족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선 쉬다 보니 더는 일할 의욕이 사라졌다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장인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생활비는 온전히 장모님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와 아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처가 쪽의 기대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집을 사들인 것도 생활비를 도운 것도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서방, 이번에도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라는 부탁이 점점 이번에도 당연히 해주겠지? 라는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제 아내가 처가에서 사랑받고 저희 아들도 행복하게 자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호의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면 그들은 그 손을 붙잡는 대신 제 팔까지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해 본사 발령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기회였죠. 연봉도 더 오르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뻤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아내를 위해 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부부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큰 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아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내가 정성껏 싸온 반찬이 가득했고 주말이면 가족 사진을 찍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서울에 올라오는 일이 줄었고 아들은 학원과 친구들을 이유로 아빠를 만나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운했지만 아이가 커가니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내려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일기장에 적어둔 몇 줄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알면 슬퍼할 것 같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몰래 만나는 걸 아빠가 알면 어떡하지? 나는 엄마가 싫다. 아빠랑 살고 싶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외도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어린 아들이 이 사실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이 아빠를 걱정에 숨겨두고 글로 토해낸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아들을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더는 내 호의를, 내 인내를, 내 사랑을 배신으로 돌려받지 않겠다고. 아들의 일기장을 덮은 그날 밤, 저는 손끝까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숨은 거칠게 몰아쉬어졌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이가 단순히 오해한 건 아닐까? 수백 번 되뇌었지만 일기장 속 단어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주방에 앉아 오래된 머그잔에 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하지만 물은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컵을 내려놓자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서 웃고 있는 아내, 그 앞에서 해맑게 미소 짓는 아들. 그 웃음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내에게 따져 물으면 그녀는 오히려 아이의 착각이라며 저를 몰아붙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하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근처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CCTV와 녹음 장치 코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점원은 친절하게 여러 모델을 소개해 주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드러나겠지. 이게 나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겠지. 결국 저는 작은 무선 카메라 여러 대와 장식품처럼 위장할 수 있는 렌즈를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서둘러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책장 위 액자 옆, 거실 TV 선반 뒤, 부엌 찬장 위쪽, 심지어 현관 신발장에도 작은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설치를 마친 후 휴대폰으로 테스트 화면을 확인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자 동시에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며 저와 통화할 때도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망상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말리며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은근히 올라가 있고 눈빛은 설레는 듯 빛났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집에 아무도 없어. 얼른 와. 그 짧은 문장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평범한 옷차림에 태어난 걸음이었습니다. 아내는 현관 앞에서 그를 맞이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냄비를 꺼내고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밥을 함께 차리고 나란히 앉아 술잔을 부딪히며 웃는 모습. 그 웃음은 제가 알던 아내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달랐습니다. 더 잔인한 건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남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태연한 얼굴로 아들을 반기며 "우리 아들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고 아들이 자라는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가장 추악한 배신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상을 백업하고 출력했습니다. A사 용지 위에 선명히 찍힌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 더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주말 저는 일부러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부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와?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쏟아진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종이를 집어들더니 곧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거 오해야. 그냥 친구가. 친구? 내가 친구랑 부엌에서 밥을 해? 소파에 앉아 술잔을 부딪히고 웃어? 이게 친구냐?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웃음, 대화, 스킨십. 아내는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이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당신이 멀리 있으니까 나 혼자 너무 외로워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걸 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적었는지.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난 걸 알면서
아빠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숨겼다고. 아이가 울면서 참았다고. 내가 엄마라면서, 내가 인간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는 일기장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변명처럼만 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호의, 내 인내, 내 사랑. 이제 단 한 톨도 남지 않았다. 아내는 울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쳐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벽 바람 소리와 아내의 흐느낌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반드시 제가 주도하겠다는 것. 거실에서의 대면 이후 집안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밤새도록 울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지독한 배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반찬을 내어놓고 아이를 깨웠지만 그 손길은 전날과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만 꺼내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그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마다 집에 내려오는 제 일상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변명과 눈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싸울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사건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셨습니까? 네. 영상과 사진, 일기장까지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양육권 다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절차와 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서류를 바라보다가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건 아니야.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준호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이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자. 아니,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이혼해야 해. 아이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알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내가 모를 리 없잖아. 그 말에 아내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처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강서방, 자네 도대체 왜 이러나? 지수가 말하길 자네가 이혼을 운운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내가 뭘 했는지는 직접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수 말론 그냥 부부싸움이라던데. 부부싸움? 어머님, 그게 부부싸움입니까? 다른 남자와 제 집에서 함께 밥을 해 먹고 술을 나누고 아이가 다 알아버린 걸 부부싸움이라 부르십니까?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돌아온 대답은 저를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애 엄마인데 애를 생각해서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 남자란 게 좀 크게 품어야지. 아닙니다. 남자라서 참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대화는 저와 처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놓았습니다. 이후로 처가는 저를 원망했고 아내는 더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증거, 일기장, 그리고 아이의 진술까지.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돌아왔고 아내는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제 곁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랑 살고 싶어. 그 한마디가 저를 울게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마음으로 엄마의 잘못을 숨기며 아빠를 걱정해야 했던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처가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장모는 딸을 붙잡고 울며 머리채를 잡았다더군요. 내가 어떻게 사위한테 그런 짓을 해? 라며 집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제 마음은 단 한 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난 후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부산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를 보살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들은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부산집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란 키, 단단해진 체구. 아빠 하고 외치는 목소리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내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당당하게 자랄 수 있게 아빠가 끝까지 책임질게. 아들은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지금 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때로 쓸쓸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아들이 함께 있어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호의는 습관이 아니고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는 서로의 선택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당연히 주기만 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언젠가 그 호의가 권리로 둔갑해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소중한 아들과 부모님을 위해 다시 삶을 세워가려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10년 넘게 헌신한 끝에 배신을 당하고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운 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